오늘 아침에 나는 큰 결심을 했다. 오래도록 지켜온 시골집을 팔아서 요양원으로 들어가려는 마음을 굳혔다. 이 집은 평생의 땀이 배어 있는 곳이지만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보다는 나를 고립시키는 감옥처럼 느껴진다. 허리가 굽어 장작을 패지도 못하고 밭은 잡초로 가득하다. 이웃들도 하나둘 떠나고 텅 빈 마을에 나 혼자 남아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의 결심이 내 가족에게는 배신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아침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시골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집은 우리 형제가 함께 지켜야 할 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뿌리가 아니라 족쇄라고 대답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은 전화를 끊었다. 손에 들린 전화기의 차가운 금속 감촉이 내 마음의 외로움과 맞닿았다. 저녁 무렵에는 딸이 찾아왔다. 그녀는 내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왜 집을 팔려고 하느냐고. 엄마와 함께한 추억이 다 담긴 곳인데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냐고. 나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추억은 남아있지만 몸은 지쳐있다고. 딸은 대답 대신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찍어 누르듯 무겁게 울렸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가족은 내가 편안하기를 원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자기들의 편안함을 지키고 싶은 걸까? 내 노후를 내가 선택하는 게 왜 이리 큰 죄처럼 들려야 하는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누가 이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을 내 뜻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노인은 말했다. 자식들이 내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건 효가 아니라 자기 욕심이라고. 그는 이미 작년에 시골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훨씬 편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매일 세 끼 따뜻한 밥이 나오고 의료진이 곁에 있으니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이 지켜진다고 했다. 그의 얼굴은 내게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스며들었다. 과연 내 자식들이 나를 그렇게 보내줄까?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은행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요양원비를 낼 수 있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빚을 지고 살고 싶지 않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깨끗해야 한다고.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집은 팔면 다시 못 산다고. 결국 이곳은 형제와 손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집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고 싶다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며느리도 나를 설득했다. 요양원은 낯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위험하다고 했다. 텔레비전에서 본 사건들을 예로 들며 나를 겁주려 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여러 요양원을 발로 다니며 살펴봤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비용도 부담되지 않았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 덕분에 월 70만 원 정도만 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뉴스보다 내 눈으로 본 현실을 믿겠다고. 며느리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나는 밤마다 기록장을 펼쳐두었다.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한 내 생각을 글로 남겼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나 가슴 한쪽에서는 죄책감이 꿈틀거렸다. 내가 집을 팔면 자식들은 나를 원망할 것이다. 손주들에게도 내가 욕을 먹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크다. 내일은 딸과 다시 마주 앉아야 한다. 나는 두려우면서도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딸과 마주 앉았다. 그녀는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돌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냐고. 나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너희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무너져가는 게 두려워서라고. 나는 혼자 화장실 가는 일조차 점점 힘들어지는 내 모습을 마주하기가 어렵다고.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모시는 게 효가 아니라 내가 존엄하게 사는 게 효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다. 화면 속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 끼니를 굶고 치매로 방치된 채 발견되는 장면이 이어졌다. 나는 화면을 보며 몸이 떨렸다. 저 모습이 바로 내가 피하고 싶은 현실이었다. 그러나 옆에서 함께 보던 아들은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는 저런 분들과 다르다고. 우리는 다 같이 돌봐줄 수 있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식들의 다짐은 순간일 뿐이고 결국 그 무게는 내 몸이 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내 서랍 깊숙이 숨겨둔 계약서를 꺼냈다.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내놓은 상태였다. 집을 팔면 마련되는 돈은 요양원 생활에 충분했다. 나는 펜을 들고 계약서 위에 사인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종이 위에 작은 글자들이 내 삶의 갈림길로 보였다. 사인을 하면 자유지만 동시에 자식과의 단절일 수도 있었다. 떨리는 손끝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옆집 박 아주머니였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요양원은 좋은데 너무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수 있다고. 그는 내게 3가지를 조언했다. 첫째, 직접 여러 요양원을 방문해 생활을 체험해 볼 것. 둘째, 자식들에게 요양원 비용과 제도를 정확히 알려 오해를 풀 것. 셋째, 집을 팔기 전 임대나 부분 매각 같은 방법도 고려해 볼 것. 나는 메모지를 꺼내 적었다. 그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실제로 요양원을 찾아갔다. 입구에서부터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간호사의 얼굴이 따뜻했다. 복도에는 휠체어를 탄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식당에서는 점심으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다. 시설 안에는 물리치료실, 도서실, 작은 정원까지 있었다. 내가 머물던 시골집보다 훨씬 활기가 넘쳤다. 나는 원장에게 물었다. 비용은 얼마나 드냐고. 그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월 7만 100만 원 선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놓였다. 내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과 딸을 불러 모았다. 나는 오늘 본 것을 차분히 설명했다. 시설은 안전했고 의료 서비스도 완벽했으며 비용도 현실적이었다고.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면 방을 따로 마련해 드리겠다고. 손주들도 기뻐할 거라고. 나는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말했다. 너희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고. 너희도 너희 삶이 있지 않느냐고. 아들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대화는 끝내 벽에 부딪혔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두려움과 해방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자식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내 결정을 밀고 나가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의 바람대로 집을 지키고 가족의 곁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방 안에서 오래도록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내 삶의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는 내 혈압과 혈당을 보며 말했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금은 약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혼자 살면서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병이 커질 수 있다고. 그는 식단 관리와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혈압 체크를 강조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혼자 사는 내 집에서는 이 모든 걸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니 딸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붙잡고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자주 찾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자식들이 바쁘게 사는 세상에서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까. 나는 내 삶을 누군가의 시간에 맡기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의 풀벌레 소리가 오히려 내 마음을 시끄럽게 했다. 나는 다시 계약서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아주머니의 조언이 떠올랐다. 집을 팔지 않고도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그 순간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다. 시청에서 주관하는 노인 복지 프로그램 안내 메시지였다.
요양원 체험 프로그램, 단기 보호 서비스, 방문 간호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가 적혀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꼭 집을 팔지 않아도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나는 아들과 딸을 불러 말했다.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를 오해하지 말라고. 나는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존엄을 지키고 싶어서라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제도를 찾아봤다고 설명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단기 요양을 경험하고 필요하면 장기 요양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아들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딸은 내 말을 들으며 조용히 끄덕였다. 그녀는 말했다. 아버지 뜻을 존중하겠다. 다만 가족도 함께 준비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고.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러나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아버리면 형제 사이가 갈라질 거라고. 그 집은 우리 모두의 뿌리인데 왜 혼자 결정하려 하느냐고.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집은 내 피와 땀으로 지은 집이라고. 너희가 자라난 곳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의 결과라고. 나도 내 몫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금씩 내 길을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청 복지과를 찾아갔다. 창구 직원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단기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시설에서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집을 팔지 않아도 노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놀라며 물었다. 그런 제도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냐고.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고. 순간 내 가슴이 벼락 맞은 듯 울렸다. 나는 그동안 무지 속에서 너무 큰 결정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와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나는 오늘 들은 제도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요양원 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아들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무표정했지만 딸은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직접 가서 확인했다면 우리도 믿을 수 있다고. 나는 처음으로 내 자식이 내 결정을 존중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열린 노인 모임에 참석했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그는 집을 팔지 않고 임대 놓고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필요할 때마다 임대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또 다른 어르신은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해 방문 요양사를 두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지켜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마음이 확고해졌다. 나도 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번엔 노골적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집을 팔면 나와 동생은 영영 사이가 틀어질 거라고.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주범이 될 거라고.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대답했다. 가족이 집 한 채 때문에 무너진다면 이미 가족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분명히 깨달았다. 내 삶을 지키는 길은 세 가지뿐이라는 것을. 첫째, 내가 직접 요양원을 체험하며 현실을 확인할 것. 둘째, 자식들과 솔직히 대화하여 내 뜻을 오해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집을 팔든 임대를 놓든 내 선택을 내 손으로 할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리라 다짐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은 내가 정해야 한다는 진실을 가슴 깊이 새겼다. 며칠 후 나는 드디어 단기 요양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설에 도착하자마자 담당 간호사가 내 이름을 확인하고 방으로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꽃이 핀 정원이 보였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다. 내가 두려워했던 삭막한 공간이 아니라 따뜻한 생활의 공간이었다. 식당에서 첫 끼니를 먹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 조림 그리고 따뜻한 밥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은 내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긴 밥도 나오고 아프면 바로 간호사가 와주니 마음이 편하다고.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내 집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떠나지 않았다. 저녁 시간에는 물리치료사가 와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도와주었다. 내 무릎 관절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다시 실감했다. 치료사가 말했다. 꾸준히 운동하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나는 그 말에 위로를 받았다. 시골집에서 혼자라면 이런 운동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며칠간의 체험을 마친 뒤 나는 확신을 얻었다. 요양원은 내가 두려워하던 장소가 아니었다.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공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확실히 내 뜻을 전할 때가 왔다고. 집에 도착하니 아들과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직접 요양원을 체험해봤다고. 음식도 좋았고 의료 지원도 훌륭했다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위로였다고.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아버지가 거기에 들어가시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냐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불효자 소리 듣는다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체면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이라고. 그날 밤 나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말은 여전히 내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았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내 몸과 내 삶을 지키려면 결국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내일 아침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팔지 아니면 임대를 놓을지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중개인이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내 집을 이미 몇 번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며 말했다. 계약만 서두르면 금방 팔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집을 팔면 이제 돌아갈 곳이 사라지는 것이다. 중개인이 계약서를 꺼내는 순간 나는 잠시 펜을 잡았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장은 팔지 않고 임대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싶다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임대 수입 계산서를 내밀었다.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긴다면 요양원 비용도 부담 없이 충당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마음이 조금 놓였다. 집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도 내 선택을 실현할 길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다. 집으로 돌아오자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계약서를 보고 놀란 눈빛을 보였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집을 팔지는 않겠다고. 대신 임대로 놓아 요양원 생활을 준비하겠다고. 딸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아버지가 집을 남겨주지 않으면 우리 형제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싸우지 말고 너희 삶을 살라고.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겠다고. 며칠 뒤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단기 체험이 아니라 장기 입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원장은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입소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신청서를 작성하며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랜 갈등 끝에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나를 감쌌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황혼빛이 드리웠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결국 인생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자식들이 원망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 감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인생의 가을을 평안히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 내 마음을 지배했다. 내일이면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내 결정을 전하리라.
그리고 당당히 요양원으로 들어가리라. 그것이 내가 내 삶을 끝까지 지키는 길이라고.